리암의 인생은 그야말로 비참하고 처절했다. 무려 10년 가까이 가족과 오붓한 시간조차 보내지 못했으니 출근 직장은 완전 지옥 그 자체. 그를 버티게 하는 건 오직 아내와 딸의 사랑꾼이었다. 리암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 미카가 반기며 딸 카나미 이야기를 꺼낸다. 미카와 카나미는 이미 꿈나라로 갔지만 하루 종일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조르더라는 것. 얼마 전 친구 집에서 시바견을 본 뒤로 아주 푹 빠져버린 모양이다. 리암은 지금 당장 강아지를 키울 여력이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곤히 잠든 딸의 얼굴을 보니 카나미가 기뻐한다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몇 주 동안 야근을 뼈 빠지게 하더라도 기꺼이 해낼 각오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강아지를 사주러 카나미를 펫숍에 데려가자 딸은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다. 미카는 리암의 어깨가 더 무거워질 텐데도 흔쾌히 허락한 것에 내심 놀랐지만 리암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아내와 딸만 행복하다면 어떤 시련이 닥쳐도 뚫고 나갈 수 있다고 굳게 믿었으니까. 하지만 그건 완전히 착각이었다. 다음날 회사, 리암의 상사는 보고서를 제때 안 냈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분명 목요일에 보고서를 보냈다고 말했지만 상사놈이 클럽에서 띵가띵가 노느라 메시지를 놓친 것뿐이었다. 그런데도 억지를 부리며 모든 책임을 리암에게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닌가. 리암에게 직장 생활은 매일매일이 처절한 사투였다. 무책임한 상사놈이나 건방진 후배 녀석들이나 리암의 공로를 낼름 가로채면서 자기들이 친 사고까지 리암 탓으로 돌리기 일쑤였다. 그의 사회생활은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 하만 아무리 거지 같은 하루라도 집에 있는 아내와 딸을 생각하면 한 발짝 더 나아갈 힘이 솟아났다. 그런데 다음날 출근길 전철안 친구 니다에게서 메시지 한 통이 날아왔다. 새로 나오는 비디오 게임이 있는데 자기 대신 하나만 사달라는 부탁이었다. 리암은 게임에 미쳐 사는 니다의 모습에 피식 웃고 말았다. 그래도 좋은 친구로서 기꺼이 사다 주기로 약속했다. 전철에서 내린 뒤 GPS 지도를 켜고 매장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초행길이라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데 가게가 어디 있나 두리번거리던 그의 시야에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이 훅 들어왔다. 아내가 어떤 낯선 남자와 데이트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처음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분명 미카는 오늘 카나미를 스포츠클럽에 데려간다고 했건만 완전 거짓말이었다. 그날 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리암은 미카에게 오늘 하루 어땠냐며 슬쩍 떠보았다. 아내 녀석은 뻔뻔하게도 카나미를 검술학원에 데려다 준 게 전부라며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리암은 데이트하는 모습을 똑똑히 봤다고 털어놓을 뻔했다. 하지만 결국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연기하고 말았다. 이 행복한 가정이 산산조각 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내가 잘못 본 게 아닐까? 설마 미카가 나를 배신할 리 없잖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리암은 잠시 자리를 비우기로 했다. 컴퓨터를 대기 모드로 돌리려 했지만 웬일인지 말을 듣지 않아. 돌아올 때까지 완전히 전원을 꺼둘 수밖에 없었다. 거리를 거닐던 그의 발길은 전날 아내가 데이트하던 바로 그 장소로 다시 향하고 있었다. 다행히 이번엔 아무도 없었고 오늘은 그곳에 없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 짧은 안도감도 잠시. 미카가 내연남으로 의심되는 남자와 통화하는 소리를 엿듣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 경악스럽게도 카나미까지 그 자리에 데리고 나온 것이었다. 리암은 제발 아주 만약이라도 저 남자가 그냥 친한 친구이길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그 순간 카나미가 그를 아빠라고 부르며 리암의 온 세상이 와르르 충격에 빠진 채 회사로 돌아온 그는 분명 무슨 사연이 있을 거라고 억지로 자기 합리화를 했다. 어쩌면 자기가 없을 때만 카나미의 아빠 노릇을 해주는 아주 헌신적인 친구일지도 모른다며 말이다. 그래, 아내가 이렇게 날 배신할 리가 없어. 바로 그때 상사놈이 쿵쾅거리며 다가오더니 농땡이 피우지 말라며 윽박질렀다. 리암은 그저 컴퓨터가 켜지길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최근 대기 모드가 자꾸 말썽을 부려서 보안상 자리를 비울 때마다 아예 전원을 꺼둬야 한다고 말이다. 하지만 상사놈은 이해는커녕 더 큰 소리로 꽥꽥거리며 아예 쉬지를 말라고 막말을 퍼부었다. 바로 그 순간 미카에게서 카나미가 사고를 당했다는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패닉에 빠진 리암은 쏜살같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도착하자마자 리암은 미카에게 카나미가 어디 있냐고 캐물었다. 미카는 딸이 이미 수술실로 들어갔다고 알렸다. 그때 의사가 튀어나와 두 사람이 카나미의 부모가 맞는지 확인했다. 부모가 맞다고 하자 의사는 딸에게 당장 수혈이 필요하니 둘 중 한 명이 피를 뽑아야 한다며 혈액형을 물었다.
리암은 자기가 AB형 양성이라 말했고 미카는 자기가 O형 양성이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의사는 미카에게 수혈을 위해 당장 수술실로 따라오라고 지시했다. 어리둥절해진 리암은 왜 자기가 수혈을 할 수 없는지 따져 물었다. 의사는 카나미의 혈액형이 O형이라 리암의 AB형 B는 수혈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검색을 해본 리암은 자신이 AB형인데 딸이 O형일 확률은 생물학적으로 제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즉 카나미는 자기 친딸이 아니라는 결론뿐이었다. 리암의 인내심이 마침내 한계에 달했다. 쾅! 그는 마침내 미카를 돌아보며 진실을 요구했다. 카나미가 정말 내 딸이 맞아? 하지만 미카는 대답은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리암에게 화살을 돌렸다. 화내야 할 사람은 자기라며 애초에 당신은 우리 가족에게 털끝만큼도 관심이 없었다고 박박 우겨댔다. 집에 붙어있질 않는다는 말에 리암은 매일 야근하느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미카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월급도 안 오르고 승진도 못하는 쓰레기 같은 직장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리암은 그 말에 벙쪘지만 미카는 멈추지 않았다.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얼굴 한 번 제대로 못 보고 자기 혼자 카나미를 독방 육아했다며 악을 썼다. 물론 카나미가 리암의 친딸도 아니라는 사실은 쏙 빼놓고 말이다. 당신은 우리 가족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카나미를 데리고 영영 떠나겠다고 통고했다. 어딜 가겠다는 거냐고 따졌지만 미카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그 길로 카나미의 병실 문으로 직행하더니 이제 여길 떠날 거라고 말했다. 리암이 붙잡으려 했지만 미카는 차갑게 뿌리쳤고 그는 미칠 듯한 혼란에 빠졌다. 카나미를 위해 평생을 바쳐 일했다며 제발 날 버리지 말라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카나미마저 난 다른 아빠가 더 좋다고 차갑게 내뱉는 순간 그의 모든 희망이 증발해버렸다. 다음날 가족의 배신에 멘탈이 산산조각난 채 출근한 리암. 그런데 상사놈이 그를 부르더니 회사 돈을 횡령했다며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게 아닌가. 리암은 절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상사놈은 무려 5천만 엔이 정체불명의 계좌로 송금된 증거를 들이밀었다. 거래 로그는 전부 리암의 컴퓨터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렇게 그는 그 자리에서 싹둑 잘리고 말았다. 리암이 직장을 잃자 미카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 소송을 걸었다. 심지어 친딸도 아닌 카나미의 양육비까지 뜯어내려 했다. 횡령죄로 감옥에 가는 것만은 피하기 위해 리암은 막노동을 해서라도 5천만 엔을 갚겠다고 합의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끝장난 거나 다름없었고 그가 매달릴 수 있는 유일한 한 줄기 빛은 친구 니다뿐이었다. 니다가 최애 프로그램의 새 에피소드에 대해 문자를 보내왔을 때 리암은 같이 보자고 답장을 치려다 이내 쓱 지워버렸다. 자신의 시궁창 같은 현실을 니다에게 보여주기엔 너무나도 수치스러웠다. 그저 묵묵히 일하다 보면 언젠가 빛이 들 거라는 헛된 희망을 품은 채. 그러나 점심시간 도중 갑자기 새빨간 피를 토하고 말았다. 그날 밤 피를 토하는 기침은 점점 더 심해져 잠조차 잘 수 없었고 잔혹한 현실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의사한테 갈 돈조차 한 푼도 없다는 현실이. 치료받을 길도 잃은 그는 그저 침대에 누워 죽음의 문턱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의 몸에서 서서히 생명이 빠져나가려던 찰나 머리 위로 기이한 빛이 번쩍이더니 환영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 환영 속에서 그는 끔찍한 진실을 목도하고 말았다. 리암의 컴퓨터를 조작해 5천만 엔을 꿀꺽한 진범은 바로 그 썩을 놈의 상사였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카가 바람피우던 내연남도 바로 그 상사놈이었다는 사실. 자신이 외로웠다며 떠들어대던 미카의 변명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녀에게 리암은 그저 돈줄로 부려먹기 좋은 한심한 벌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심지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그에게 누명을 씌운 그 끔찍한 계략조차 전부 그녀가 한패로 꾸민 짓이었다. 리암은 절망에 빠진 채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발버둥쳤다. 그때 정체불명의 남자가 나타나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며 쐐기를 박아버렸다. 남자는 리암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며 이런 쓰레기 같은 배신을 그냥 넘어갈 거냐고 도발한다. 결국 인내심이 뚝 끊겨버린 리암. 그들이 저지른 짓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겠다고 복수를 맹세한다. 목숨을 걸어서라도 말이다. 남자는 리암이 뿜어내는 날 것 그대로의 분노에 미소 지으며 들르길 잘했다고 하지만 끝내 이름은 밝히지 않는다. 리암이 묻는다. 대체 정체가 뭐고 왜 여기에 있는 거냐고. 남자는 그저 리암이 뼛속까지 착한 사람이라 흥미가 생겼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리암은 콧방귀를 낀다. 착하게 살아봤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만약 다시 시작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내 욕망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겠어.
그 말에 씩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남자, 마침내 진짜 목적을 드러낸다. 바로 리암에게 이 세계에서 새 삶을 시작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 리암은 그저 환생하고 싶은 세계를 고르기만 하면 된다. 죽기 직전에 보는 주마등이나 환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짜로 새로운 세계를 고를 수 있다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하겠어. 문득 니타가 떠들었던 이 세계 이야기가 스쳐 지나간다. 로봇과 우주전함이 튀어나오는 세계. 그곳을 선택한다면 압도적인 과학기술과 신비한 마법이 충돌하고 왕과 귀족들의 입맛대로 굴러가는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된다. 하지만 힘은 가진 자들의 특권, 높은 신분으로 태어난다는 보장은 없다. 머리 위로 비행선이 날아다니고 귀족들이 운명을 쥐락펴락하는데 흙바닥을 기어다니는 천한 농노로 눈을 뜰지도 모를리. 그런데 남자가 리암이 마음에 들었다며 특별 대우를 약속한다. 행성 하나를 통째로 다스리는 백작의 아들로 환생시켜주겠다고. 그 말에 리암은 안도한다. 적어도 이번 생보다는 훨씬 낫겠지. 마지막 숨을 내쉬며 이 세계 계약서에 사인하는 리암. 그의 영혼이 슝 하고 새로운 세계 히드라 행성으로 날아간다. 오늘은 리암의 5번째 생일. 이를 축하하며 어머니가 성대한 파티를 열어주었다.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다며 리암을 따라오라고 부른다. 발밑에 부유 마법을 띄우는 어머니. 리암도 똑같이 따라한다. 방에 도착하자 산만한 케이크와 어마어마하게 큰 상자가 떡하니 놓여있다. 두근두근 리암이 신나게 선물을 뜯자 그 안에는 작은 큐브가 들어있다. 어머니의 설명에 따르면 이건 리암만의 전속 AI 메이드를 만들 수 있는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툴. 이 리모컨으로 취향에 맞게 외형을 고르면 그 디자인 그대로 제조사에 전송돼 메이드가 짠 하고 만들어진다는 것. 이 입은 물론이고 온갖 신체 부위를 마음대로 세팅할 수 있다. 5살짜리한테 왜 이런 걸 주냐고 묻지만 어머니는 엄청 중요한 거라고 쐐기를 박는다. 바로 그때 아버지가 다가와 자신도 특별한 선물을 주겠다고 한다. 무려 반필드 영지 전체를 고작 5살인 자신에게 영지를 통째로 넘기겠다는 폭탄 선언에 멍해진 리암. 진짜로 자기를 새 백작으로 만들 작정이냐고 묻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인다. 단, 그 전에 리암이 받아들여야 할 아주 자그마한 조건이 하나 있다는데 영지를 넘겨주면 아내와 함께 제국의 수도성으로 떠나 여유롭게 살겠다는 것. 그래서 영지를 물려받는 대가로 매달 꼬박꼬박 용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권력에 눈이 먼 리암은 아버지가 핏덩이 같은 아들에게 모든 걸 순순히 넘기는 이 상황이 얼마나 기형적인지 눈치채지 못한다. 아버지가 들이민 계약서, 쿨하게 읽지도 않고 패스. 그대로 쓱싹 사인해버린다. 서명이 끝나자마자 아버지는 계약서를 획 낚아채더니 아내와 함께 훌쩍 떠나겠다고 선언한다. 그래도 리암은 자신이 호구 잡혔다는 사실을 1도 모른 채 수상한 냄새를 쿨하게 무시한다. 오직 자신이 정식 백작이 되었다는 팩트에만 꽂혀 2번 다시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그 권력을 뼛속까지 우려먹을 작정이다. 이 모든 게 안내인 녀석 덕분이라니. 리암은 그에게 폭풍 감동을 느낀다. 하지만 팩트체크, 타인의 고통과 절망을 먹고 사는 악마 같은 놈을 믿어선 안 됐다. 리암을 이 세계로 뻥 차버린 직후 남자는 자기 구역으로 돌아가기 전에 고통의 스파이스를 조금 더 치기로 한다. 그의 시선이 향한 곳은 식당에서 히히덕거리고 있는 미카와 리암의 전 직장 상사. 상사는 리암의 인생을 그따위로 박살내놔서 조금 양심에 찔린다고 농담을 던진다. 하지만 미카의 대답은 가관이다. 불쌍하긴 개뿔. 내 황금 같은 10년을 허비하게 만들었으니 그딴 놈은 평생 썩어 문드러져도 싸다는 것. 바로 그때 경찰들이 들이닥쳐 상사를 포위하고 체포영장을 들이민다. 오해라고 발뺌해보지만 경찰은 이미 그가 리암에게 횡령죄를 뒤집어 씌우는 CCTV 영상을 싹 다 확보한 상태. 해박 증거 앞에 이제 감방에서 폭 썩을 일만 남았다. 빵한 물주가 깜빵에 가게 생겼으니 미카의 돈줄도 뚝. 그녀 역시 처참한 지옥행 예약이다. 한편 안내인은 자기가 만들어낸 이 아수라장과 고통을 보며 황홀정에 빠져있다. 이제 남은 건 리암의 영혼을 이 세계로 처박는 것뿐. 안내인은 리암이 전생보다 몇 배는 더 끔찍한 고통을 겪게 만들 속셈이다. 내 삶이 얼마나 시궁창인지 깨달은 리암이 울부짖을 때 그 절망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맛볼 생각에 신이 났다. 게다가 그 세계의 인간들은 수명도 기니까 리암은 앞으로 수백 년 동안 그 지옥을 버텨야만 한다.
한편 새로운 세계, 고스의 적단이 한 행성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다. 선장이 승리를 확신하던 바로 그 순간 펑펑 해적놈들이 줄줄이 폭사한다. 아수라장이 된 와중 허공에 떠있는 리브 왕국의 공주기사가 그의 눈에 띈다. 신성 리브 왕국의 제1공주 크리스티아나. 그녀는 엄청난 전투력의 소유자다. 그녀가 전장에 뛰어들자마자 해적들은 추풍낙엽처럼 썰려나간다. 그녀의 맹활약에 리브 군대는 사기가 폭발하고 해적들은 꼬리를 말고 도망치기 바쁘다. 하지만 물러설 그녀가 아니다. 도망치는 적의 뒤통수에 맹공을 퍼부으라고 전군에 명령한다. 감히 겁도 없이 덤빈 해적놈들에게 뼈저린 교훈을 새겨주마. 다시 시점은 리암. 방금 전용 AI 메이드를 배송받고 입이 귀에 걸렸다. 그런데 상상도 못한 전개, 메이드가 인형 박스 같은 곳에 포장되어 온 것이다. 집사의 설명에 따르면 톡 건드리기만 해도 포장이 열린단다. 그대로 패키지에 손을 대자 메이드가 사뿐히 바닥에 착지한다. 스스로를 아마기라고 소개하는 그녀. 집사는 오늘부터 아마기가 리암을 전담 마크할 거라고 알려준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정기점검을 빼면 24시간 연중무휴로 리암의 곁에서 모든 수발을 들 거라고 덧붙인다. 하지만 리암의 귀엔 이미 아무것도 안 들린다. 오직 아마기의 바디 스펙을 감상하느라 정신이 팔렸기 때문. 집사가 대체 뭘 하시는 거냐고 묻자 제작사가 자기 취향대로 세팅을 잘 뽑아냈는지 검수 중이라고 둘러댄다. 그래도 남들 보는 앞에선 좀 자제하시라며 핀잔을 주는 집사. 그러자 리암은 아마기를 방으로 호출, 머리부터 발끝까지 꼼꼼히 검수하겠다고 선언하고 집사는 도련님의 순결이 심히 걱정되기 시작한다. 몇 시간 뒤 아마기에게 극락 같은 어깨 마사지를 받는 리암. 방에 들어온 집사가 아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캐묻는다. 리암은 쿨하게 넘기며 쓸데없는 걱정 말라고 손사래를 친다. 겉보기엔 5살 꼬마여도 알맹이는 어엿한 36살 아저씨니까. 하지만 집사가 팩트 폭력을 날린다. 이 세계에서 36살이면 아직 응애라는 것. 생각지도 못한 소리에 턱이 빠질 듯 놀란 리암. 아마기가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이곳의 평균 수명은 무려 600살. 100살은 넘어야 겨우 성인 취급을 받는다며. 수명이 이렇게나 길다니 전혀 몰랐지만 리암의 심장은 터질 듯이 기뻐 뛴다. 수명이 길면 그만큼 온갖 쾌락을 마음껏 즐길 시간이 넘쳐난다는 뜻. 게다가 아마기까지 곁에 있으니 이보다 완벽할 순 없다. 하지만 집사는 제국 전체가 AI를 극혐한다며 아마기와 너무 꽁냥대지 말라고 경고한다. 만약 AI와 지나치게 친하게 지내는 걸 들켰다간 질 나쁜 소문이 쫙 퍼질 테니까. 대체 왜 AI를 미워하는 건지 노이에 리암이 이유를 묻는다. 옛날 옛적 인류가 AI와의 대전쟁에서 거의 멸종할 뻔했다고 집사가 운을 뗀다. 인간들은 노예로 전락했고 멸종 직전까지 몰렸었다. 하지만 그 암흑기 용감무쌍한 영웅들이 일어섰고 기계군단을 박살내며 인류의 자유를 되찾았다. 바로 그 영웅들이 세운 나라가 지금의 제국. 그러니 귀족들이 AI를 극혐하는 건 당연지사. 잠깐, 그렇게 끔찍한 거라면 어머니는 왜 하필 생일 선물로 AI 메이드를 준 거지? 집사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비밀로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실토한다. 하지만 지금의 리암은 엄연한 새백자. 당장 진실을 불라고 명령한다. 마지못해 입을 연 집사. 도련님의 부모님이 도련님을 버리고 야반도주했다는 충격적인 팩트. 대체 뭘 피해서 도망친 거냐고 따지자 단필드 가문의 어마어마한 빚더미를 리암에게 전부 떠넘기고 튄 거라고 밝힌다. 리암의 증조할아버지 알리스터는 수많은 업적을 쌓으며 반필드 가문의 이름을 드높인 위대한 영웅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구제불능 쓰레기, 가문의 실권을 쥐자마자 모든 걸 시원하게 말아먹어버렸다. 이제 반필드 가문은 빚에 쪼들리는 데다 변방 행성의 개척 자원에 대한 권리마저 모조리 날려버린 상태. 설상가상으로 산업마저 개박살이 나버렸다. 세금 수입은 바닥을 치고 있으니 이 빚은 영영 갚을 길이 없다는 소리. 히드라 행성 어딘가 술집에 모인 녀석들이 떠들고 있다. 뭐? 새로운 영주님이 고작 5살짜리 꼬맹이라고? 한 녀석이 여기서 사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핏대를 세우며 불만을 터뜨린다. 저번 영주가 바뀌었을 때도 이유 없이 세금 폭탄을 맞았단 말이지. 젠장. 하지만 지금은 그저 이번엔 좀 무사히 넘어가길 빌 수밖에. 한편 리암은 이 황당한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는 중이다. 벤필드 영지가 이렇게 오랫동안 빚더미였다면 대체 왜 부모란 작자들이 5살짜리 아들에게 이 엄청난 짐을 떠넘겼을까? 아하, 그거군. 오직 이 막대한 빚을 떠넘기려고 날 낳은 게 틀림없어.
전생의 리암은 짓밟히고 착취당하고 쓰레기처럼 버려졌지. 하지만 다짐한다. 이 세계에선 2번 다시 당하지 않겠다고. 그는 아마기에게 씩 웃으며 묻는다. 내 찬란한 미래를 위해 함께 해주지 않겠어? 아마기 역시 기꺼이 그를 돕겠다고 선언한다. 리암이야말로 그녀에게 존재의 이유를 주었으니까 드디어 완벽히 믿을 수 있는 녀석이 생겼다. 아마기와 함께 만들 미래가 벌써부터 기대되는걸? 하지만 그 전에 인류의 안전을 위한 로봇 3원칙을 입력해주지. 제1원칙, 아마기는 인간에게 해를 끼쳐선 안 된다. 잠깐만, 생각해보니 다른 녀석들 알게 뭐야? 좋아, 룰 변경이다. 제1원칙, 아마기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어떤 행동도 금지한다. 제2원칙, 제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내 명령에 무조건 복종한다. 제3원칙, 1, 2원칙과 충돌하지 않는 한 스스로를 완벽히 지켜낼 것. 룰 세팅 완료. 리암은 벤필드 영지를 부흥시킬 계획을 밝히며 아마기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묻는다. 아마기가 순식간에 검색을 마친 후 묘안을 내놓는다. 하지만 AI로서 제안하는 거라 제국의 가치관과 충돌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 그래도 영지 통치를 위한 행정 지원만큼은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고 장담한다. 문제는 리암이 이 세계에 대해 아는 게 쥐뿔도 없다는 것. 그래서 아마기가 제안한 건 바로 교육 캡슐. 6개월 만에 10년치 지식을 뇌에 다이렉트로 때려박는 엄청난 기계다. 게다가 보너스 효과까지. 그동안 신체 능력까지 팍팍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완벽한 작전이군. 당장 하자. 하지만 그가 캡슐에 있는 동안 영지를 돌볼 사람이 필요해. 아마기에게 임시 통치권을 턱하니 맡겨버린다. 브라이언이 결사반대. 어떻게 기계한테 영지 전체를 맡길 수 있냐며 길길이 날뛴다. 리암은 여유롭게 받아친다. 걱정 마라. 내가 명령하지 않는 이상 아마기는 절대 사고치지 않으니까. 게다가 로봇이 임시로 영지를 다스리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어? 그러니 당분간 모든 건 그녀에게 전면 일임한다. 교육 캡슐살 세팅 완료. 리암이 드디어 들어갈 준비를 한다. 하지만 들어가기 직전 아마기에게 마지막으로 묻는다. 너도 감정이란 걸 느낄 수 있나? 아니면 비슷한 거라도? 아마기는 확실치 않다고 솔직히 답한다. 하지만 리암이 함께하자고 했을 때 캐시, 메모리 오버플로우가 일어났다고 간단히 말해 기뻤다는 뜻이다. 그 대답에 대만족한 리암, 모든 걸 맡기마 외치며 교육 캡슐 안으로 거침없이 들어간다. 마침내 캡슐이 열리고 그를 맞이하는 건 역시 아마기. 얼마나 지났지? 묻자 아마기가 태연히 답한다. 2년이 지났습니다. 옷을 쫙 빼입은 리암, 아마기의 영지 경제 상황 브리핑을 들어보니 모든 게 순조롭다. 수고했어 아마기. 슬슬 내 영지를 좀 둘러보고 싶은데. 그래서 아마기가 가장 먼저 안내한 곳은 바로 저남두크. 자기 영지를 두 눈으로 직접 보는 건 처음인 리암. 특히 배틀슈트에 완전히 꽂혀버린다. 한번 타봐도 돼? 리암의 부탁에 아마기도 흔쾌히 테스트 기회를 마련한다. 기본 움직임은 아머가 알아서 척척 처리해준다는 친절한 설명. 그러니 어떤 행동을 할지 머릿속으로 그리기만 하면 슈트가 그대로 움직인다. 당장 탑승. 시스템이 가동되자 엄청나게 자유롭게 움직여진다. 어이, 이거 당장 실전 테스트 가야지. 아마기가 바로 모의 전투를 세팅해주겠다고 하자 리암은 깜짝 놀란다. 행성 방위대장 마시타 등장이요. 리암의 스파링 상대로 납셨다. 배틀 스타트. 리암이 순식간에 돌진해 마시타를 향해 검을 휘두른다. 가볍게 막아낸 마시타. 그런데 당한 척 발연기를 시작한다. 연기력이 바닥인 마시타. 봐주고 있다는 걸 눈치챈 리암의 텐션이 팍 식어버린다. 장난하냐? 진심으로 덤벼라. 리암이 호통친다. 영주님의 절대 명령. 마시타도 어쩔 수 없이 진심 모드 발동. 리암이 다시 공격하는 순간 마시타가 검을 낚아채고 휙 순식간에 바닥에 내동댕이 친다. 쾅! 너무 허무하게 털려버린 리암은 충격에 빠진다. 슈트의 조종은 전적으로 멘탈 시각화에 달려있지. 즉 실전 경험 빵빵한 마시타 같은 베테랑의 컨트롤이 압도적이란 말씀. 그
개망신을 당하고 나니 참을 수 있나? 당장 브리안에게 전투 교관을 구해오라 명령한다. 브라이언은 굳이 싸우는 법을 배우실 필요 없다며 말려보지만 어림없는 소리, 리암은 한치의 양구도 없다. 전생엔 힘있는 놈들에게 허구한 날 짓밟혔어. 이 세계에서 악덕 영주로 떵떵거리며 살려면 내가 무조건 강해져야 해. 얼마 후 리암 앞에 야스시라는 사내가 나타난다. 오, 간지 폭발이잖아? 리암의 눈이 반짝인다. 다짜고짜 자기소개부터 받고 제발 내 스승님이 되어달라고 조르기 시작한다. 야스시가 덥석 수락하지만 아마기 센서는 경고음을 울린다. 이 남자 뭔가 수상한데? 너무 대놓고 수상한 냄새가 풀풀. 리암도 그걸 부정하진 않지만 봐도 진또배기 사무라이 간지가 흐르잖아. 의심 따윈 쿨하게 무시해버린다. 공주님이 저렇게 꽂히셨으니 아마기도 말릴 순 없지. 다만 실력 검증은 꼭 하라고 신신당부한다. 그 말에 리암도 솔깃. 그럼 실력 한번 보여주쇼. 야스시는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그들을 숲속 공터로 데려간다. 이미 훈련용 나무 기둥들까지 쫙 세팅해둔 상태. 내 비기, 일섬류를 보여주마. 2번은 안 보여줄 테니 똑똑히 봐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란 말씀. 절대 놓칠 수 없지. 리암은 아마기에게 즉시 녹화 모드 가동을 지시한다. 야스시가 자세를 잡더니 찰칵 검을 살짝 꼽았다가 다시 집어넣는다. 바로 그 순간 주변 기둥들이 깔끔하게 반토막 나며 무너져 내린다. 과광. 헐,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리암은 입을 다물지 못한다. 인간의 스피드가 아니잖아. 말도 안 돼. 도대체 어떻게 뺀 거지? 당장 슬로우 모션으로 돌려봐, 아마기. 그런데 아무리 배속을 늦춰봐도 검을 뽑은 흔적조차 1도 안 보인다. 카메라조차 담지 못하는 초스피드라니. 리암은 완전히 감격해서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바닥에 납죽 엎드린다. 그날 밤 무너진 기둥 앞에 돌아온 야스시가 낄낄댄다. 크크크, 그 멍청이가 진짜 속아 넘어가다니. 사실 그 엄청난 검술은 완전 생쇼였다. 타이밍 맞춰 쓰러지도록 미리 다 잘라둔 사기극이었던 것. 이 얄팍한 꼼수 덕분에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리암의 지갑을 털게 생겼다. 꿀꺽. 같은 시각 공주가 고즈 해적단과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 출동한다. 휴전을 먼저 제안한 건 고즈였으면서 막상 그녀가 나타나자 혼자 오다니 멍청하다며 비웃어댄다. 크리스티아나의 반격. 내가 아무 준비도 없이 왔을 것 같아? 이놈이 조금이라도 허튼 수작을 부리면 대기 중인 연합 함대가 4배를 우주먼지로 만들어버릴 거다. 기선제압용 멘트였지만 고즈는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어차피 그 연합군 이미 자기 편이거든. 바로 그때 해적들이 모성을 포위했다는 긴급보고가 들어온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해적 나부랭이들이 방어선을 뚫었을 리가 없잖아. 고즈가 씩 웃으며 진실을 까발린다. 네 잘난 연합군 내가 뒷돈동 찔러주니 아주 쉽게 널 배신하던데. 이 연합군의 모든 전함이 우리를 조준하고 있다는 승무원의 절망적인 외침. 크리스티아나는 경악한다. 고즈가 내 군대를 완전히 돌아서게 만들었다고. 장 도간에 든 쥐신세. 이제 고즈의 더러운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게 생겼다. 한편 리암의 세계로 돌아와서 그는 야스시 밑에서 훈련을 받느라 완전히 녹초가 된 상태다. 아무리 뼈 빠지게 노력해도 여전히 섬광의 길을 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는 아마기에게 고개를 돌려 그 기술을 배울 방법이 없는지 묻는다. 하지만 그녀는 메이드일 뿐 검술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다. 지난 3년 동안 야스시는 리암에게 검술의 기초만 죽어라 연습시켰고 리암은 슬슬 이 지루한 반복에 질려가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리암이 모든 기초를 마스터한 덕분에 전투력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아마기가 말해주지만 리암은 그딴 건 안중에도 없다. 그가 원하는 건 쓸 때 폼나는 화려한 필살기뿐이다. 그날 밤 야스시는 자기 방에서 평소처럼 만화책이나 뒹굴거리며 읽고 있다. 이런 개꿀 직장을 얻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는 눈치다. 야스시가 사기꾼인 건 맞지만 그래도 검술에 대해 얕은 지식은 좀 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그가 한 짓이라곤 리암에게 기본기 몇 개 보여준 게 전부인데 그걸로 어마어마한 떼돈을 쓸어 담고 있는 것이다. 이 꿀 빠는 생활이 영원하길 바랄 뿐이다. 하지만 바로 그때 리암이 불쑥 들어와 야스시에게 섬광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졸라댄다. 야스시는 그 즉시 때려치우겠다고 선언한다. 그는 서둘러 변명을 꾸며대며 섬광의 길은 단 한 번만 보여주겠다고 했던 자신의 말을 리암에게 상기시킨다.
그러니 그게 불만이라면 스승으로서 더 이상 여기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리암은 즉시 머리를 조아리며 건방지게 굴어서 죄송하다고 싹싹 빌고 야스시는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겠지만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는다. 리암이 방을 나가자마자 야스시는 안도의 한숨을 푹 쉰다. 자신이 개뿔도 없는 사기꾼이라는 걸 들킬까봐 심장이 쫄깃해졌던 것이다. 자기도 쓸 줄 모르는 섬광의 길을 어떻게 리암에게 가르친단 말인가. 바로 그때 리암이 다시 나타나고 야스시는 혼잣말을 엿들었을까봐 순간 심장이 철렁내려앉는다. 하지만 리암은 그저 내일 볼 일이 있어서 훈련에 빠져야 한다는 말을 전하러 온 것뿐이었다. 한편 고스 해적단에게 납치된 크리스티아나는 선장 고스의 선실에 갇혀있다. 그녀는 자신을 어쩔 작정이냐고 따져 묻고 고스는 그저 그녀에게 최고의 구경거리를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라며 여유를 부린다. 처음에 크리스티아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스가 전 함대에게 그녀의 고향 행성을 직접 겨냥하라고 명령하는 순간 끔찍한 현실을 깨달은 그녀가 공격을 멈춰달라고 고스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리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그의 차가운 명령과 함께 포문이 불을 뿜고 크리스티아나는 자신의 행성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경악하며 지켜볼 수밖에 없다. 리암의 행성으로 돌아와서 그는 아직도 섬광의 길을 배우지 못한 것에 짜증이 나 있지만 영주로서의 의무는 다해야 한다. 그래서 그는 아마기에게 월간 보고서를 가져오라고 지시한다. 아마기가 행성의 현재 경제 상황을 상세히 보여주는 그래프를 띄운다. 막대한 빚더미는 여전하지만 생산 부문은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리암은 통치를 아마기에게 맡긴 자신의 선택에 흡족해야 한다. 그녀가 일을 아주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아마기는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더디다고 지적한다. 복지 프로그램 같은 곳에 엄청난 자원을 쏟아부었는데도 투입된 예산과 시간에 비해 돌아오는 성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리암이 복지 프로그램의 재무보고서를 요구하고 마침내 그의 전생 회계사 짬바가 빛을 발한다. 척 보자마자 단번에 문제를 파악한 것이다. 그가 아마기에게 복지 프로그램 책임자를 당장 호출하라고 지시하고 몇 분 뒤 그 작자가 모습을 드러낸다. 리암은 시간 낭비 없이 쏘아붙인다. 변명할 게 있으면 지금 바로 짓거려보라고. 귀족은 시치미를 뚝 떨려하지만 리암은 그가 복지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걸 이미 다 꿰뚫어보고 있다. 교묘하게 청구서를 조작하면 속일 수 있을 줄 알았겠지만 재무 기록을 밥 먹듯이 들여다본 리암의 눈은 속일 수 없다. 뭔가 구리다는 걸 단숨에 알아챈 것이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이 귀족놈은 프로젝트의 납품업체까지 싹 갈아치워버렸다. 리암이 도대체 왜 그랬는지 해명하라고 몰아붙인다. 귀족은 새로 바꾼 업체가 더 낫다고 우겨대지만 진짜 그랬다면 복지 프로그램이 이따위로 굴러가진 않았을 거다. 누가 봐도 이 귀족놈은 뼛속까지 썩어빠진 쓰레기다. 하지만 솔직히 리암은 화조차 나지 않는다. 어쨌든 그는 악덕 영주가 되기 위해 이 세계에 온 거니까. 그러니 자기도 이런 식으로 지위를 악용하는 법을 배워둬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바로 그때 아마기가 이 귀족을 상대로 횡령조사가 열렸었다고 리암에게 알려준다. 리암은 꼬리가 밟히고도 어떻게 뻔뻔하게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는지 어이가 없다. 하지만 귀족은 진짜 범인이 자신의 부하 중 한 명으로 밝혀져 조사가 종결됐다고 핑계를 댄다. 리암이 아마기에게 그게 사실이냐고 묻자 아마기는 그렇다고 확인해준다. 하지만 부하가 범인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는 단 하나도 없었고 이 귀족놈은 부하를 입막음으로 처형해버렸던 것이다. 아마기가 이 패턴을 너무도 잘 알기에 리암은 귀족이 부하에게 누명을 씌우고 죽였다며 쏘아붙인다. 귀족은 필사적으로 모든 걸 부인하려 들지만 리암의 눈에는 그놈의 주둥이에서 나오는 모든 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빤히 보인다. 리암은 말없이 검을 집어들고 그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한다. 그 순간 귀족은 리암에게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다. 그래서 태세를 전원해 다른 귀족들도 다 똑같이 해먹고 있다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놈 머릿속에서는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의 인생을 짓밟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던 거다. 그딴 소리를 듣고 리암이 냅다 검을 뽑아 귀족을 처형하려 든다. 하지만 아마기가 황급히 끼어들어 그를 말린다. 그러자 귀족은 리암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를 만큼 너무 어리다며 빽빽 소리를 질러댄다. 하지만 그가 혓바닥을 더 놀리기도 전에 리암의 검이 번쩍이며 그의 목을 덩그러니 날려버린다. 아직도 분노가 가시지 않은 리암은 당장 행성의 모든 귀족을 탈탈 털어서 부패한 놈들을 모조리 모가지 쳐버리라고 아마기에게 명령하지만 그녀는 일단 진정하고 쉬어야 한다며 그를 만류한다. 이것이 리암이 생전 처음으로 사람을 죽인 순간이었고 그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검의 손잡이조차 놓지 못하고 있다.
아마기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꽉 쥔 그의 손을 풀어준다. 그녀는 앞서 내린 명령에 대해 썩은 귀족들을 깡그리 쓸어버리면 엄청난 문제가 터질 거라고 설명한다. 거의 모든 귀족이 썩어 빠졌기 때문에 그놈들을 다 죽여버리면 행성의 행정을 맡을 인간이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된다는 거다. 타협안으로 그녀는 행성의 행정 업무를 대신 맡을 인형 돌들을 쫙 세팅하자고 제안한다. 리암은 그녀의 판단을 100% 신뢰하므로 흔쾌히 고개를 끄덕인다. 시간이 흐르고 리암은 경납고로 돌아온다. 이제 검술의 기초를 완벽히 마스터했으니 배틀슈트를 입고 다시 훈련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낀다. 하지만 슈트에 막 올라타려는 찰나 야스시가 불쑥 튀어나와 뻔한 자동 슈트에 의존하면 영원히 진정한 전사가 될 수 없을 거라고 경고한다. 그래서 리암은 마시타에게 고개를 돌려 혹시 다른 슈트가 없냐고 묻는다. 마시타는 하나 있긴 한데 그건 100% 수동형이라 그걸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한다. 야스시가 이런 꼼수를 떠올린 이유는 리암이 진짜로 실력 있는 검사로 폭풍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리암이 검수를 완전히 마스터해버리면 가짜 스승인 야스시의 밥줄이 툭 끊기게 되니까 그가 훔칠 물건이 없나 창고를 뒤지던 중 우연히 구형 메카를 하나 발견했던 것이다. 그때 그는 리암이 그걸 타게끔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아무리 그래도 저런 꼬맹이가 그런 걸 조종할 리 만무하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역시나 그의 얄팍한 계획은 완벽하게 먹혀들었다. 이제 리암은 꼼짝없이 메카 훈련에만 미친 듯이 몰두하게 생겼다. 이론상 이 메카는 100% 수동으로 조종되기 때문에 이걸 완벽히 다룰 수만 있다면 은하계의 모든 자동 메카 사용자들을 압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걸로 훈련하면 그의 힘이 미친 듯이 상승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이 고철 덩어리를 고쳐줄 사람부터 찾아야 한다. 브라이언은 리암이 메카 훈련에 푹 빠진 건 기쁘지만 도대체 왜 그렇게 조종하기 힘든 수동 모델로 시작하려고 고집을 피우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 게다가 리암이 며칠 내내 기둥만 미친 듯이 베어대는 걸 보고는 더더욱 어리둥절해한다. 브라이언이 리암에게 도대체 뭘 하는 거냐고 묻는다. 그러자 리암은 야스시가 보여준 그 비기를 그대로 재현하려는 것뿐이라고 설명한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완전히 마스터할 때까지 죽어라 연습하겠다는 불타는 의지다. 브라이언은 그런 기술이 진짜로 존재하는지 의심스럽지만 야스시가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걸 리암에게 납득시킬 방법이 없다는 걸 잘 안다. 그래서 그저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기로 한다. 같은 날 아마기는 리암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경납고로 향한다. 그녀도 개인적으로 야스시가 사기꾼 찌끄레기일 뿐이라고 굳게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리암이 이 메카를 조종하겠다고 굳게 결심한 이상 그녀는 그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지원할 생각이다. 하지만 그녀조차도 이 고철을 정비할 전문 지식은 없기에 이를 전담해줄 진짜 전문가가 필요하다. 다음 날 리암과 아마기는 니아스를 만나기 위해 항구로 향한다. 그런데 니아스가 아마기를 본 순간 갑자기 요상하게 굴기 시작한다. 리암은 제국에서 온 녀석이라 안드로이드를 보면 기겁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니아스는 완전히 눈이 뒤집혀서 환장하는 게 아닌가. 그녀는 안드로이드의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였고 아마기가 초특급 최신 모델이라는 걸 알아보자마자 연구를 한답시고 구석구석 뜯어보고 싶어 안달이 났다. 리암 본인도 아마기를 처음 봤을 때 똑같은 짓을 하긴 했지만 남이 그러는 걸 보니 기분이 영 떨떠름하다. 그래서 당장 집어치우라고 니아스에게 윽박지른다. 잠시 후 그는 수동형 메카가 보관된 경납고로 그녀를 데려가 이걸 고칠 수 있냐고 묻는다. 하지만 니아스는 이건 사실상 고철이나 다름없다고 딱 잘라 말한다. 차라리 삐까번쩍한 최신 모델을 새로 사는 게 낫겠다고 제안하지만 리암은 단칼에 거절한다. 녀석은 무조건 이 구형 메카를 쓰겠다고 고집을 부렸어. 니아스는 단종된 구형 모델이라 부품도 없고 수리비가 엄청 깨질 거라고 경고했지만 리암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지. 이 기체를 다시 살려낼 수만 있다면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다는 태도야. 니아스에게 그 말은 그야말로 천상의 멜로디였지. 수리비 명목으로 엄청난 바가지를 씌워도 군말 없이 낼 테니까 말이야.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으니 리암이 메카에 필살기를 달아달라고 한 거야. 니아스는 필살기가 대체 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그래서 리암은 로켓펀치처럼 적을 박살내버리는 초간지 기술이라고 설명해줬지. 쾅! 때마침 경납고에 들어온 야스시는 니아스를 보자마자 첫눈에 뿅 반해버렸어. 기침을 하며 쿨하게 다가가려 했지만 니아스는 쳐다보지도 않고 로켓펀치가 얼마나 멍청한 아이디어인지 설명하는 데만 열중했어. 추진기를 달 공간도 부족하고 전투 중에 자기 손을 날려버리는 건 미친 짓이라는 거지. 그래도 리암은 로켓펀치가 너무 멋지다며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무조건 달아달라고 억지를 부렸어. 결국 두 사람은 합의를 봤지만 야스시는 니아스가 자기보다 리암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지. 리암이 진짜 잘생겼기 때문일지도 모르지.
반면 야스시는 그냥 냄새나는 늙은 사무라이니까 말이야. 열받은 야스시는 분풀이로 리암에게 말도 안 되는 지옥 훈련을 시켰어. 호수 한가운데 통나무 위에서 눈을 가리고 중심을 잡게 한 다음 테니스 공을 펑펑 쏘아댔지. 보이지 않는 공격을 감지하는 시만을 뜨게 해준다는 헛소리를 짓거렸지만 완전 개소리일 뿐이었어. 한편 고스가 크리스티아나의 우주선을 장악하면서 그녀와 선원들은 전부 포로로 잡히고 말았어. 고스는 그냥 포로로 가둬둔 게 아니야. 그녀를 조롱하며 이 상황을 미친 듯이 즐기고 있었지. 크리스티아나가 대체 날 어떻게 할 작정이냐고 따지자 고스는 그녀를 보물 행성에 데려가 자기 컬렉션에 추가할 거라고 쿨하게 말했어. 처음엔 그저 변태적인 쾌락의 방 같은 걸 상상했지만 진실은 훨씬 더 소름 끼쳤지. 고스가 강제로 그녀를 실험실로 끌고 갔고 크리스티아나는 그곳에서 끔찍한 광경을 마주하게 돼. 저 흉측한 살덩어리가 한때 그녀의 부하였던 선원이라니. 고스가 매드 사이언티스트에게 넘긴 뒤 악몽에서나 나올 법한 괴물로 개조당해버린 거야. 고스는 크리스티아나를 새 패츠로 삼을 거라며 그녀에게 당장 해보고 싶은 실험 아이디어가 잔뜩 있다고 과학자에게 떠벌렸어. 그녀의 누나를 하나 파내서 자기 손에 이식하겠다는 거야. 다른 패들처럼 자신의 몸이 흉측하게 변해가는 꼴을 똑똑히 지켜보게 만들려고 말이지. 끔찍해. 크리스티아나가 생애 가장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는 동안 리암의 행성은 그야말로 탄탄대로였어. 리암의 통치 아래 경제가 팍팍 살아나서 영지민들은 축제 분위기였지. 이렇게까지 대박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 다들 리암이 다음엔 또 어떤 대단한 일을 벌일지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 영지민들은 꿈에도 몰랐겠지만 리암은 행성 예산의 엄청난 액수를 자기 메카에 쏟아부은 참이었어. 마침내 니아스가 메카를 옛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복원해냈고 자기 작품에 엄청나게 자부심을 느꼈지. 기분이 최고조에 달한 니아스는 리암에게 직접 조종법을 시범 보여주겠다고 나섰어. 메카 내부는 훨씬 편안하게 조종할 수 있도록 조종석을 아주 널찍하게 확장해놨어. 리암이 안전벨트를 꽉 매자 니아스가 곧바로 엔진에 시동을 걸었지. 윙! 메카의 전원이 들어오자마자 리암을 스캔하더니 그를 새 파일럿으로 등록해서 다른 놈들은 절대 못 건드리게 락을 걸어버렸어. 드디어 메카를 몰아보게 된 리암은 흥분으로 심장이 쿵쾅거렸어. 하지만 조종관을 잡은 바로 그 순간 메카가 쿵하고 쓰러져 버렸지. 니아스의 설명에 따르면 이 메카는 자동 균형 장치가 없어서 한 걸음 내디딜 뜰 때마다 수동으로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는 거야.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 불가능한 조종 난이도지만 리암은 이미 이런 상황에 대비해 빡세게 훈련을 해뒀거든. 리암은 재빨리 메카의 제어권을 되찾고는 조심스럽게 기체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 그러고는 경락고 밖으로 천천히 걸어나가기 시작했는데 첫 조종인데도 완벽하게 다루는 모습에 니아스도 입을 떡 벌렸지. 니아스는 메카가 걷는 동안 리암에게 이 기체를 다룰 땐 상상력이 무진장 중요하다고 귀뜸해줬어. 머릿속으로 움직임을 생생하게 그릴수록 메카의 움직임도 훨씬 더 날카로워진다는 말씀. 리암은 초간지 나는 액션을 상상하려고 집중했지만 하필 눈길이 니아스의 가슴 쪽으로 향해버렸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게 개판이 됐어. 리암은 니아스를 온갖 방법으로 만지는 상상을 머릿속에 아주 생생하게 그리기 시작했고 메카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야릇한 동작을 그대로 재현해버린 거야. 기체가 리암의 상상력에 반응한다는 걸 아무도 몰랐으니 다들 리암이 지금 이 순간 니아스를 보며 불순한 망상을 하고 있다고 100% 확신해버렸지. 야스씨는 눈앞에서 자기 여자를 빼앗겼다는 생각에 길길이 날뛰었지만 브라이언은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 적어도 이번엔 AI가 아니라 진짜 사람한테 꽂혔으니까 말이야. 한편 리암은 니아스에게 변태로 찍히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변명거리를 짜내고 있었어. 하지만 메카는 이미 현란한 허리돌림을 시전 중이었고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지. 질투심에 불타오른 야스씨는 복수랍시고 리암에게 또다시 테니스공 폭격을 날렸어. 퍽. 그래도 한바탕 소동 후 리암은 다시 평소의 훈련으로 돌아왔지. 야외에서 일섬 기술을 연마하고 있었는데 검을 아무리 붕붕 휘둘러봐도 멀리 떨어진 기둥을 베는 건 불가능했어. 자신에겐 이런 천재적인 검술 재능이 없는 게 아닐까 슬슬 쫄리기 시작했지. 그때 아마기가 다가와서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를 위로해줬어. 그녀는 야스씨의 가르침 자체가 엉터리이며 그 사기꾼을 지나치게 믿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지. 하지만 리암은 찰떡같이 오해하고 말아. 스승님에 대한 자기 믿음이 아직 부족해서 기술이 안 나가는 거라고 생각한 거야. 야스씨가 자기 속일 리 없다고 맹신한 리암은 자기가 스승님의 심오한 가르침을 오해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는 결론을 내버렸어. 바로 그때 이 세상에는 마법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사실이 번뜩 떠올랐지. 지도 않고 기둥을 베어버리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마법의 힘을 빌리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계산. 리암의 훈련에 엄청난 돌파구가 열리는 순간이었어. 그 후 몇 달 동안 마법을 섞은 참격을 죽어라 연습했고 어느 날 마침내 야스씨를 불러 자신의 쩌는 성과를 보여주기로 했어.
리암이 마침내 일섬을 완성했다고 선언했지만 야스시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이번에도 대착에 실패할 거라 예상했지. 하지만 리암이 검을 뽑는 순간 거대한 마력의 파도가 뿜어져 나오더니 저 멀리 있던 기둥을 두둥강 내버렸어. 눈알이 튀어나올 뻔한 야스시는 어떻게든 고수 코스프레를 유지하며 제법이군. 하지만 진정한 일섬을 깨우치려면 아직 멀었다. 라고 뻥을 쳤어. 뒤돌아선 야스시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어. 리암은 훈련에 있어서만큼은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괴물이니까. 몇 년 동안 일섬에 대해 생 거짓말만 쳤는데 그걸 기어이 현실로 만들어버린 거잖아. 미친 거 아니야? 시간이 흘러 리암의 자원행성 중 하나가 우주 해적들에게 공격받고 있다는 긴급 보고가 들어왔어. 벤필드 가문의 막대한 빚 때문에 압류당하지 않고 남은 유일한 행성이었는데 제국이 안 뺏어간 이유는 단 하나, 환경도 똥망이고 채굴도 더럽게 힘들어서 아무 쓸모도 없는 쓰레기 행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하지만 아마기가 행성에 공장 몇 개를 세워서 리암의 추가 수입원을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그 공장들이 해적들의 타깃이 된 거야. 주둔 중인 벤필드 군대가 젖먹던 힘까지 짜내 방어하고 있지만 전멸은 시간 문제인 상황. 리암이 공격 준비는 됐냐고 묻자 아마기는 행성의 사각지대로 몰래 접근해서 해적들에게 기습펀치를 먹이는 작전을 제안했어. 그 작전 완전히 리암의 취향 저격이었지. 그래서 즉시 전 병력에게 해적선을 궤도에 묶어둘 출격 준비를 명령했어. 영주님이 직접 전선에 나가는 건 너무 위험하다며 브라이언이 결사반대했지만 리암은 내 걸 2번 다시 도둑맞진 않겠다며 으름장을 넣었어. 게다가 방금 배운 따끈따끈한 신기술을 빨리 써먹어보고 싶어 안달이 났거든. 리암의 함대가 눈 깜짝할 새 행성에 도착했고 아마기는 즉시 레일 캐논을 준비해 리암의 메카를 장전했어. 에너지가 100% 충전되고 발사 준비가 끝나자마자 아마기가 타겟을 로곤하고 리암을 행성 표면으로 냅다 쏴버렸어. 한편 잔존 방어군을 쓸어버리며 낄낄대던 해적들 중 한 놈이 갑자기 하늘에서 날아온 공격에 박살나버렸어. 해적들이 깜짝 놀라 공격자를 찾으려고 고개를 돌린 순간 리암이 맹금류처럼 내리꽂히더니 단숨에 해적 한 놈을 두둥강 내버렸지. 살아남은 놈들은 기겁하며 흩어졌고 은폐한 뒤 리암을 포위하려 했어. 하지만 두 놈이 뒤에서 기습하려는 찰나 리암이 기척을 잃고 순식간에 썰어버렸지. 사실 리암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야스시가 쏴대던 수많은 테니스 공 덕분에 보이지 않는 공격을 예측하는 법을 몸으로 깨우친 거야. 대박. 바로 그때 해적 무리가 레이저포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리암은 쿨하게 검을 집어넣더니 빔 라이플을 뽑아들었어. 좌우로 사정없이 쏴갈겼지. 삐용삐용. 빡친 해적들은 숫자로 밀어붙이려고 한꺼번에 우르르 돌진해왔어. 하지만 그건 리암의 필살기각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미친 짓이었지. 리암이 다시 검을 뽑아들고 폭발적인 마력을 방출하자 해적 군대의 절반이 그대로 증발해버렸어. 콱쾅. 해적들은 저 멀리서 검기만으로 자신들을 썰어버리는 리암의 괴물 같은 힘에 혼이 쏙 빠져버렸지. 어떤 괴물이랑 어떻게 싸워? 해적들은 이미 싸울 의지를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어. 아직 서있던 녀석들은 즉시 뒤돌아 공지가 빠지게 도망친다. 리암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다. 자신의 검수를 더 뽐내고 싶었지만 녀석들을 놓아줄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렇게 마음먹고 그는 비밀병기를 해방할 준비를 한다. 리암이 로켓펀치 라고 외치며 도망치는 해적들을 향해 팔을 겨눈다. 하지만 평범한 로켓펀치가 아니다. 거대한 미사일을 소환해 녀석들에게 발사한다. 콱쾅. 이 엄청난 공격에 살아남을 해적은 단 한 명도 없다. 하지만 리암은 짜증이 솟구친다. 니아스에게 로켓펀치를 달아달라고 했을 때 생각한 건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 바로 그때 아마기로부터 통신이 들어오고 그녀는 해적 함대를 전멸시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한다. 약 60%의 해적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지만 아마기는 적전력의 30%를 박살냈다. 남은 함선들은 포획해 리암의 군대로 편입시켰다. 해적을 완전히 쓸어버렸다면 완벽했겠지만 리암은 이 결과에도 꽤 만족스럽다. 그는 아마기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아주 훌륭하게 해냈다고 칭찬한다. 보스는 벤필드 자원 행성을 습격하라고 보낸 해적들이 실패했다는 보고를 방금 받고 머리끝까지 화가 났다. 과학자는 벤필드의 방어력을 얕보았으며 전멸을 피하려면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제 아무리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해도 고스는 도망친 해적들을 모조리 처형하기로 결심한다. 내 배에 겁쟁이는 필요 없어. 녀석들은 살 가치가 없다. 쓰레기들을 처리한 뒤 직접 나서서 임무를 완수해 본보기를 보여주려 한다. 당분간 자리를 비우게 되겠군. 그는 키메라가 되어버린 크리스티아나에게 나중에 돌아와서 듬뿍 놀아주겠다고 비열하게 조롱한다. 한편 전투를 마치고 막 귀환한 리암과 그의 함대.
리암은 결과에 대만족이다. 자원행성을 완벽히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해적성까지 여러 척 납포했으니까. 제국법에 따라 해적에게서 빼앗은 함성과 화물은 모두 합법적인 전리품이 된다. 알고 보니 납포된 해적선 안에는 엄청난 양의 작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보물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리암의 머릿속은 금은보화의 환상으로 꽉 찬다. 하지만 브라이언이 재빨리 끼어들어 단순한 귀금속보다 훨씬 값진 화물이라고 알려준다. 물자 파악을 마친 아마기는 배 안에 오리알콘, 아다만타이트, 스칼레타이트 같은 희귀 광물이 가득하다고 보고한다. 하지만 리암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그런 금속은 무기 만들 때나 쓰는 거잖아. 다이아몬드가 콱콱 박힌 화려한 왕관 같은 게 훨씬 좋다고. 아마기는 이 세계에서 다이아몬드는 그저 흔해 빠진 탄소 덩어리일 뿐이며 오리알콘과 아다만타이트가 비교도 안 되게 귀중하다며 그의 실망감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도 리암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여전히 황금처럼 번쩍이고 가치 있는 걸 원하니까. 그의 황금 집착을 아는 브라이언이 배 안에서 황금도 꽤 발견되었다고 넌지시 알려준다. 그 말을 듣자마자 리암은 즉시 브라이언에게 황금으로 엄청난 양의 금화를 주조하라고 명령한다. 그러자 브라이언이 다른 금속들도 동전으로 만들 계획인지 묻는다. 하지만 리암이 그렇게 멍청하진 않다. 그 재료들은 군대를 위한 강력한 무기를 만드는 데 쓸 생각이다. 하지만 브라이언이 그 계획에 치명적인 문제점을 지적한다. 전담 대장장이가 없다는 것이다. 거기다 아마기도 할 말이 있다고 나선다. 명목상 벤필드군은 약 1만 척의 함선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아마기가 함대 전체를 진단해본 결과 대다수가 고철덩어리나 다름없는 작동불능 상태였다. 심지어 해적 토벌 명령이 떨어졌을 때 실제 전투가 가능한 함선은 고작 30%에 불과했다. 고작 30%의 전력으로 해적을 박살냈다는 사실에 리암은 믿기지 않는 눈치다. 하지만 이 승리의 진짜 이유는 해적들이 그들을 너무 얕잡아 본 덕분이었다. 제국의 다른 이들에게 벤필드 영지는 여전히 찢어지게 가난한 곳으로 보일 테니까. 그러니 당연히 해적놈들도 자원행성 하나쯤 약탈하는 건 식은 죽 먹기라 착각했던 거다. 평소 같았으면 그들의 예상이 맞았겠지. 하지만 리암의 신들린 메카 조종술이 전황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것이다. 그렇다 해도 지금 해적들이 전력을 다해 쳐들어온다면 현재 전력으로는 이길 가망이 전혀 없다. 보유 함선의 70% 이상이 고물이라는 사실에 리암은 기분이 팍 상한다. 그때 아마기가 해결책을 제시하며 망가진 함선은 싹 다 폐기하자고 제안한다. 그러나 브라이언이 황급히 반대하며 작동하지 않는 함선을 폐기하면 군사력이 줄어들어 적들에게 만만하게 보일 거라고 주장한다.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 썩어 빠진 배들을 유지하느라 수리비만 끝없이 빨릴 텐데 리암이 그딴 돈을 낼 리가 없다. 그는 쿨하게 아마기의 의견에 찬성한다. 하지만 브라이언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아마기는 폐기된 함선만큼 새 함선을 사들이면 된다고 덧붙인다. 게다가 해적선에서 뜯어낸 귀중한 금속들을 몽땅 팔아버리면 새로운 함대를 꾸리고도 남을 엄청난 자금이 생긴다. 그렇게 하면 자금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 장면이 바뀌고 니아스가 자신의 최신 함선 디자인을 발표하며 한껏 자신감을 뽐내고 있다. 출력을 무려 7%나 끌어올렸고 반응 속도와 유지 보수의 편의성까지 극한으로 향상시켰습니다. 그녀의 함선을 채택하기만 한다면 제국군 함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전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 장담한다. 다음은 제3무기공장 대표 율리지아의 차례. 그녀는 새로운 함선 모델을 선보인다. 이 함선은 호텔급의 고급스러움과 매력을 갖추고 있으며 각종 오락과 휴양시설까지 완비되어 있어 승무원들이 환호할 것이 틀림없다. 순수 전투력만 따지면 니아스의 함선이 압도적이었지만 럭셔리함과 승무원 편의시설이 부족했기에 제국군은 결국 율리지아의 함선을 선택하고 만다. 니아스는 전투력을 극대화하는데 모든 자원을 쏟아부었으니 자기 배가 훨씬 강하다며 거세게 항의한다. 하지만 율리지아는 자기 함선도 전투에선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게다가 함선의 성능이 오직 화력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지 않냐고 따진다. 배를 움직이는 승무원의 상태도 무척 중요하니까 승무원들이 편안하게 푹 쉰다면 훨씬 더 악착같이 끈질기게 싸울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발표장을 나온 후 율리지아가 니아스를 제치고 제국의 선택을 받은 걸 거만하게 뽐내지만 니아스는 이대로 물러설 생각이 없다. 이번엔 졌을지 몰라도 실전에선 내 함선이 훨씬 뛰어나다는 걸 증명하고 말겠다며 굳게 다짐한다.
문제는 이 프로젝트의 영혼까지 끌어모아 예산을 몽땅 써버렸다는 것. 이 팔리지 않은 배들을 몽땅 사줄 미친 구세주를 찾지 못하면 파산 신청을 해야 할 판이다. 아니, 냉정하게 생각해봐. 제국군마저 거절한 배를 사들일 글자가 도대체 어디 있겠어?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이 배를 사줄지도 모르는 어떤 한 사람이 번뜩 떠오른다. 구식 메카를 고치는데 그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리암이라면 이 안 팔리는 함선쯤은 가볍게 사주지 않겠어?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안내자는 지구에서 사람들을 장난감처럼 다루며 그들의 고통을 즐기는데 시간을 쏟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고통도 지금 리암이 겪고 있을 지옥 같은 괴로움엔 비할 바가 못될 터. 안내자가 리암을 마지막으로 봤을 때 빚더미만 잔뜩 떠넘기는 쓰레기 같은 부모가 있는 이 세계로 그를 던져버렸으니까. 그러니 당연히 리암과 그의 영지는 폭삭 망해 있을 거라 굳게 믿고 있다. 그런데 마압소사, 행성이 놀라울 정도로 번영하고 있는 게 리암을 아닌가. 고통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려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는 길길이 날뛴다. 그래도 아직 확인해 볼 게 딱 하나 남아있다. 리암이 검술 스승을 원했을 때 안내자는 검조차 제대로 못 지는 사기꾼 야스시를 일부러 보냈었다. 그러니 리암이 그딴 녀석에게서 제대로 된 검술을 배웠을 리가 만무하지. 한편 어느 술집에서는 주민들이 리암의 통치 덕분에 경제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떠들고 있다. 모두가 리암을 영주로 모시게 되어 기뻐하는 반면 야스시마는 리암을 끔찍한 괴물이라 여긴다. 야스시는 자신이 사기꾼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알았기에 들키지 않으려고 리암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만 계속 던져주며 연기를 이어갔던 것이다. 그런데 리암은 야스시 본인조차 가능할 거라 생각지 못한 비기들을 실제로 터득하고 마스터해버렸다. 야스시의 혼잣말을 들은 안내자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몰라 완전히 얼빠진 표정을 짓는다. 직접 확인해보기로 한 안내자는 마침 수련 중인 리암을 발견한다. 리암이 검을 닫게 하지도 않고 기둥을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모습을 본 안내자는 두 눈을 의심하며 경악한다. 리암에게 어떤 특별한 힘도 주지 않았다고 확신한 그는 이 모든 성장이 오직 리암 본인의 미친 노력 덕분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대체 이런 시궁창 같은 세계에서 리암이 어떻게 이토록 눈부시게 성공할 수 있는지 안내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솔직히 말해 리암 본인조차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부모에게 버림받고 엄청난 빚더미에 깔리는 건 인생을 시원하게 망치기에 딱 좋은 코스니까. 하지만 어떻게든 일이 기막히게 잘 풀려버렸다. 영지의 경제는 쑥쑥 성장하고 리암은 드디어 꿈에 그리던 삶을 살고 있다. 이 모든 게 역설적이게도 안내자 덕분이다. 리암이 뿜어내는 긍정적인 감정들이 안내자의 입맛을 뚝 떨어뜨리고 그는 이 상황을 죽도록 혐오한다. 야스시의 부정적인 감정을 만끽하며 기분을 전환한 그는 다시 냉정을 되찾고 리암의 인생을 나락으로 보내 새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다. 그래. 지금 당장 리암이 승승장구하고 있을진 몰라도 정상에 다다르기 직전에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게 훨씬 더 고통스러운 법이니까. 지금 리암은 아마기와 함선 상황을 논의하며 뭔가 단서를 찾았는지 묻고 있다. 제국군이 함대를 신형으로 대폭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아마기가 보고한다. 그래서 구형 함선들을 파격적인 할인가로 처분 중이라는 것. 구형이라도 제국의 함선은 여전히 막강한 위력을 자랑한다. 당연히 리암도 구매 계획에 적극 찬성. 하지만 아마기는 구매에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다고 알린다. 그 함선들의 탑승 중인 승무원 전원을 고용 승계해야 한다는 것. 요컨대 제국이 필요 없어진 인력들을 한꺼번에 떠넘기려는 속셈이다. 그 많은 군인들을 전부 떠안는다면 엄청난 비용이 들 게 뻔하다. 하지만 아마기는 현재 예산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게다가 승무원 다수가 귀중한 전문 지식을 갖춘 베테랑 장교들이라 이들을 영입하면 리암 군대의 전력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아마기의 설명을 듣고 보니 꽤 괜찮은 제안 같다. 그래서 리암은 흔쾌히 거래를 수락한다. 이 모든 걸 엿들은 안내인은 이를 리암을 절망에 빠뜨릴 절호의 기회라 여긴다. 그가 뒤에서 손을 써서 리암이 고용할 병사들 틈에 아주 고지식한 자들을 섞어보낼 속셈이다. 리암이 스스로 악덕 영주라 떠들고 다니니 그 폭정 때문에 쫓겨나는 건 시간 문제일 테니까. 그 시각 야스시는 집에서 숙취에 시달리며 자기 인생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한탄하고 있다. 하지만 갑자기 니아스의 목소리가 들리자 즉시 정신을 차리고 침착한 검성의 연기를 재개한다. 처음에 니아스는 야스시를 별로 믿업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을 받은 리암이 엄청나게 성장한 걸 보고는 그가 틀림없이 초인류 스승일 거라고 확신하게 됐다. 야스시는 니아스가 먼저 찾아온 것에 놀라며 자신에게 기회가 온 게 아닐까 착각한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그저 리암에 대한 정보를 캐내러 온 것뿐이다. 하지만 그녀의 묘한 질문 방식 때문에 야스시는 그녀가 자신에 대해 묻는다고 착각해버린다. 리아스는 리암이 자기 영업을 듣게 만들 방법을 알고 싶지만 대뜸 찾아가 묻는 건 무례할까봐 걱정이다. 그래서 야스시에게 남자의 기분을 좋게 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한다. 야스시는 그녀가 자신을 유혹할 팁을 얻으려 한다고 착각하면서도 자기를 이상하게 볼까봐 조마조마해야 한다. 그럼에도 니아스는 남자의 환심을 사는 법을 필사적으로 알고 싶다며 제발 알려달라고 매달린다. 그녀의 절박한 모습에 야스시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모든 패티시를 줄줄이 읊기 시작한다. 니아스가 잠시 말문을 잃자 야스시는 선을 세게 넘었나 싶어 덜컥 겁을 먹는다. 하지만 곧 니아스가 스타킹도 신는 게 좋냐고 아주 진지하게 묻는다. 야스시는 깜짝 놀란다. 그녀가 자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에 안도하며 스타킹도 좋다고 대답한다. 그러자 니아스는 그의 꿀팁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몇 시간 후 니아스는 리암을 유혹하겠다는 일념으로 야스시가 묘사한 복장 그대로 리암의 성에 나타난다. 하지만 리암은 바보가 아니다. 단번에 니아스가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걸 눈치챈다. 그녀의 평소 행실을 보아하니 분명 뭔가를 팔아치울 속셈이겠지. 니아스는 자기가 설계한 최신형 전함을 사달라고 고백하지만 리암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칼같이 거절한다. 거절하기 전에 제발 설명이라도 들어달라며 매달리는 니아스. 하지만 리암은 이미 제국군에서 중고 전함을 잔뜩 사들였기에 니아스의 전함 따윈 전혀 필요 없는 상황이다. 니아스는 어떻게든 전함의 스펙을 들이밀며 설득하려 하지만 전함이 훌륭해 보이긴 해도 정 팔고 싶으면 제국군에 나가서 팔라고 내친다. 니아스는 이미 시도해봤지만 프리젠테이션에서 말아먹는 바람에 단 한 척도 팔지 못했다고 털어놓는다. 그래서 리암에게 100척이나 200척 정도만 사주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며 구걸한다. 필요하다면 대출까지 알선해주겠다고 제안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리암은 빚쟁이로 전락하는 건 2번 다시 사양이라며 그녀의 말을 단호히 잘라버린다.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니아스. 그래서 함선을 팔아치우기 위해 옷을 벗으며 리암을 유혹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 행동은 오히려 리암에게 전생의 아내가 상사에게 똑같은 짓을 했을 거란 쓰라린 기억만 떠올리게 한다. 속으로는 니아스가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얼토당토하는 유혹을 멈추게 하려고 결국 전함을 몇 척 사주기로 한다. 아마기를 돌아보며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묻자 아마기는 니아스의 전함을 300척가량 살 수 있는 자금이 있다고 답한다.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니아스는 당장 전함들을 보내겠다고 거듭 감사 인사를 올린다. 하지만 뒤돌아 나가려다 자기 발에 걸려 우당탕 넘어지고 만다. 리암도 니아스가 아름답고 설계나 기술적 재능이 엄청나다는 사실은 10분 인정한다. 가끔 구제불능의 사고뭉치이긴 하지만 말이다. 한편 복도에선 니아스가 당장 300척을 출고할 준비를 하라고 팀원들에게 신나게 지시를 내리고 있다. 동료는 정말로 전함의 구매자를 찾았다는 사실에 기함하지만 니아스는 이 모든 게 다 자신의 거부할 수 없는 매력 덕분이라며 당당하게 선언한다. 바로 그 순간 마침 지나가던 야스시는 아까 그녀가 물어본 모든 게 리암을 꼬시기 위한 작전이었다는 걸 깨닫고 분노로 활활 타오른다. 같은 시각 아련실, 리암은 아마기에게 귀청소를 받으며 주변의 모든 것이 고요하고 평화로워 완벽한 만족감을 만끽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니아스가 리암이 구매한 전함들을 모두 납품한다. 안전하게 정박하자마자 리암과 아마기가 직접 살펴보기 위해 탑승한다. 리암은 최신형 전함을 손에 넣어 무척이나 흡족해한다. 왜 제국이 다른 모델을 선택했는지 알 것 같긴 하다. 이 전함들은 고급스러움이라곤 눈 씻고 찾아봐도 없으니까. 니아스는 전투에 고급 디자인 따윈 필요 없다고 박박우기지만 사람들이 여전히 고급스러운 걸 선호한다는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니아스는 리암에게 전함의 유지보수 사항을 속사포로 설명한다. 캬무 튜닝을 위한 보증 연장까지 제안하지만 리암은 구매 절차를 끝내는데 그런 건 필요 없다며 일축해버린다. 그는 영수증에 서명해달라고 요청한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또 다른 야심찬 두탁이 하나 남아있었다. 최근 노획한 해적선 몇 척만 넘겨줄 수 없냐고 찔러보지만 리암은 단박에 거절한다. 그 함선들도 자신의 함대에 편입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하지만 리아스는 한두 척 정도는 줘도 되지 않냐며 끈질기게 매달린다. 그리고 리암이 다시 한번 철벽을 치려는 찰나 아마기가 끼어들어 한 가지 제안을 던진다. 리아스가 원하는 함선을 내어주는 대신 그녀가 남은 해적선들을 리암의 함대에 호환되도록 개조해주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해적선들은 제국 외곽에 이질적인 기술을 쓰고 있어서 제대로 통합하려면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지의 외계 기술을 분석해 얻을 귀중한 데이터에 비하면 함선 몇 척 표준화하는 건 일도 아니라며 니어스는 흔쾌히 수락한다. 가만 생각해보니 해적선을 직접 구경하는 것도 꽤나 흥미진진할 것 같다. 리암은 당장 한번 보러 가자고 제안한다. 잠시 후 세 사람은 해적선 중 하나에 도착하는데 리암이 알던 전함들과는 생김새부터가 완전히 다르다. 니어스는 이 배가 베껴 먹을 수 있는 참신한 혁신 기술의 보물창고라며 환호성을 지른다. 리암 역시 조종실 한가운데 자리 잡은 커다란 조타륜을 발견하고는 그 생김새가 마음에 쏙 들어 똑같이 신이 났다. 돌아가면 자기 전함에도 저걸 달아달라고 부탁하지만 니아스는 표준 제어 패널이 훨씬 정밀하다며 그런 건 무의미하다고 딴죽을 건다. 리암에게 효율성 따위는 알 바 아니다. 그 조타륜은 그냥 무진장 멋지잖아. 그거면 충분해. 그 사이 니아스는 계속해서 함선을 둘러보며 새로운 발견을 할 때마다 입을 다물지 못한다. 중력 레이저가 무슨 가상의 행성을 축으로 회전하고 심지어 역이상 에테르 발전기까지 달려있다니. 연구실로 당장 돌아가 데이터를 뜯어보고 싶어 안달이 났다. 니아스가 한참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리암의 시야 한 구석에 개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포착된다. 그 모습에 홀려 무심코 뒤를 쫓아간다. 리암의 이상 행동을 눈치챈 아마기가 괜찮냐고 묻자 리암은 방금 분명 개를 봤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지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쫓아간 길의 끝에는 문이 하나 있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선 두 사람은 그곳이 바로 이 배의 항법실이라는 걸 깨닫는다. 아마기가 전원을 켜며 이 방에 배의 모든 이동 경로가 기록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앞에 지도로 보아 해적들이 알그랜드 제국 전역의 항성계들을 탈탈 털고 다닌 모양인데 딱히 놀랄 일도 아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더 세밀히 조사하던 아마기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함선의 이동 경로에 뚜렷한 패턴이 있었던 것. 해적들은 행성 약탈이 끝날 때마다 워프 게이트를 통해 제국으로 돌아온 뒤 국경 쪽으로 짧은 도약을 감행했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제국과 타국들 간의 전쟁터였기에 내부 사정을 파악하기가 극도로 어려워 해적단이 숨어 지내기엔 그야말로 완벽한 은신처다. 리암이 짧은 도약의 좌표를 요구하지만 해적들이 약탈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좌표가 매번 바뀌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마기는 여러 좌표를 분석해 심우주를 떠도는 자그마한 떠돌이 행성의 궤도와 대조하기 시작한다. 그 불규칙한 궤도를 고려하면 사전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도달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다. 아마기는 해적들의 비밀기지일 거라고 의심하지만 리암은 그 행성이 해적들이 훔친 보물을 몽땅 숨겨둔 보물섬일 거라고 확신한다. 새로운 정보를 손에 넣은 아마기, 그녀는 리암을 돌아보며 다음은 어떻게 움직일 거냐고 묻는다. 망설임 제로. 리암은 보물 행성을 모조리 약탈하겠다고 쿨하게 선언한다. 한편 이전 전투에서 리암에게 박살나고 살아남은 해적들이 간신히 고스에게 도망쳐 돌아왔다. 고스는 자기 부하들이 하급 귀족 따위에게 악명 높은 고스 해적단의 체면을 구겼다며 극대노한다. 이대로 리암을 살려둘 리가 없지. 그래서 그는 벤필드 영지를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겠다고 선포하며 전 부대에게 전쟁 준비를 명령한다. 하지만 그 전에 고스 해적단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꼬맹이에게 털린 놈들부터 처벌해야겠지. 그놈들을 캡슐에 가두고 쾅! 가차없이 폭파시켜버린다. 같은 시각 리암의 함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보물 행성으로 바로 돌벼. 하지만 먼저 도무스 워프 게이트를 통과해야 한다. 계획된 루트는 도무스에서 파모니아 워프 게이트로 향하는 길. 하지만 아마기가 통과 허가를 요청하자마자 거부당하고 만다. 리암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아마기는 미납된 통행료 때문에 통과가 거부됐다고 설명한다. 바로 그때 워프게이트 관리자로부터 리암의 함선으로 통신이 들어온다. 관리자는 이 워프게이트의 통행료가 이동하는 질량과 점프 거리에 비례해서 계산된다고 알린다. 리암이 함대 전체를 파모니아 게이트로 이동시킬 생각이니 요금이 어마어마할 수밖에. 리암은 요금을 내는 건 문제없지만 안타깝게도 수중에 현금이 한 푼도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돌아올 때 한꺼번에 결제하겠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관리자는 벤필드 가문이 빚쟁이로 소문났다며 단칼에 거절한다. 그러니까 선불로 내지 않으면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는 거다. 물론 믿을 만한 사람이 보증서를 써준다면 관리자도 통과시켜줄지 모른다.
하지만 벤필드 가문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그건 하늘의 별 따기. 리암은 돌아오면 무조건 내겠다고 우기지만 관리자는 리암이 살아서 돌아온다는 보장이 어딨냐며 꾸짖는다. 그래서 결국 허가 불가. 리암은 집에 돌아가서 통행료를 가져올까 고민하지만 그러기엔 연료가 너무 많이 아깝다. 그래서 대신 책임자와 얘기하게 해달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압불싸. 그 통신원이 바로 이 시설을 총괄하는 책임자였다. 그러자 리암은 직접 가서 따져주겠다고 선언한다. 아마기는 방금 전에도 전혀 타협할 기미가 없었는데 직접 간다고 마음이 바뀌겠냐며 진짜 갈 거냐고 묻는다. 하지만 리암은 자신의 기가 막힌 교섭 스킬이면 책임자가 예외를 인정하게 만들 수 있다며 자신만만하다. 같은 시각 고스와 그의 함대 전체가 도무스 게이트로 워프하기 위해 파모니아 게이트에 막 도착했다. 거기서 바로 벤필드 영지로 직행해 리암이 피땀 흘려 쌓아올린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 속셈이다. 그는 파모니아 관리자에게 연락해 도무스 게이트로 가고 싶다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통과시켜달라며 뒷돈을 찔러 넣는다. 뇌물을 넙죽받은 관리자는 몇 분 안에 웜홀을 준비하겠다고 고스에게 알린다. 도무스 게이트, 리암은 프론트 데스크로 다가가 함선이 워프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구슬린다. 관리자는 리암에게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 하지만 아까와 마찬가지로 요금을 내기 전엔 통과 불가라고 딱 잘라 말한다. 리암은 어떻게든 예외를 둘 방법이 없냐며 다시 한번 매달린다. 하지만 주정은 엄격했고 관리자가 굳이 리암을 위해 규칙을 깰 이유는 하나도 없었다. 바로 그때 파모니아 게이트에서 고스와 해적 함대가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메시지가 들어온다. 그는 리암에게 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겼다며 리암만 접수처에 덩그러니 남겨둔 채 휙 가버린다. 자기 교섭 전술이 이번엔 안 먹히자 리암은 벙찐다. 하지만 뚱해 있던 중 아까 봤던 그 강아지 영혼이 눈에 띄자 다시 한번 따라가 보기로 한다. 관제실로 돌아온 관리자와 직원들, 도무스와 파모니아를 연결하는 웜홀 설정을 마치고 고스 부대가 올 길을 시원하게 뚫어준다. 거리를 감안하면 고스의 함대가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 한 기술자가 머뭇거리며 이래도 진짜 괜찮냐고 묻는다. 이렇게 세팅해버리면 고스의 해적단이 대기구역에 있는 리암의 함대 바로 앞에 튀어나오기 때문이다. 고스 성격상 도착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리암의 함선을 작살낼 게 뻔했다. 하지만 관리자는 알 바 아니었다. 이미 고스에게 뒷돈을 짭짤하게 챙겼으니까. 그래서 직원들에게 현장에 없으면 아무 책임도 안 져도 된다며 관제실을 비우고 좀 쉬라고 지시한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가 관리자 일행이 관제실을 비운 지 불과 몇 분 뒤 리암이 엉겁결에 그곳으로 흘러들어온다. 그는 이곳이 워프게이트 관제실이란 걸 금세 알아채지만 아무도 없는 것에 고개를 갸우뚱한다. 호기심에 모니터를 확인한 리암, 놀랍고도 신나게도 도무스 워프게이트가 이미 파모니아 워프게이트랑 연결된 걸 발견한다. 그는 관리자가 자기를 불쌍히 여겨 요금 없이 파모니아로 갈 수 있게 연결해 준 거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모니터를 자세히 살펴보니 웜홀의 방향이 거꾸로 되어 있었다. 관리자가 실수했거니 생각한 리암은 방향을 고치려고 제어판을 마구 만지기 시작한다. 이리저리 뚝딱거리던 그는 성공적으로 웜홀의 흐름을 뒤집어 놓는다. 하지만 그러던 중 실수로 예상치 못한 갈림길을 만들어버렸다. 이제 웜홀을 타고 오던 녀석들은 우주 어딘가 엉뚱한 곳에 휙 내동댕이 쳐질 판이었다. 물론 리암은 웜홀이 텅텅 비어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때 아마기로부터 즉시 함선으로 돌아오라는 긴급 호출이 울린다. 그가 보증서를 받아냈다는 것이다. 깜짝 놀란 리암은 누가 도와줬냐고 재빨리 묻는다. 함선에 돌아오자 아마기는 보증을 서준 사람이 바로 니아스라고 밝힌다. 니아스는 리암이 자기 함선들을 사주어 구원해줬고 해적선 몇 척까지 챙기게 해줬으니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할 작은 보답이라고 설명한다. 이 정도론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어쨌든 리암은 도움을 준 니아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아까 설정해둔 덕분에 이미 뻥 뚫려있는 워프게이트. 그는 위풍당당하게 함대를 이끌고 길을 나선다. 잠시 후 그들은 파모니아 게이트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제 여기서 짧게 단거리 점프 한 번이면 떠돌이 행성에 도착이다. 한편 고스는 아직도 웜홀에 갇혀 있었다. 리암에게 완전히 농락당한 줄도 모른 채 웜홀에 너무 오래 있다며 점점 의심을 품기 시작한다. 바로 그때 부하들이 출구가 가까워졌다고 보고하며 안도하지만
게이트를 빠져나온 순간 고스와 그의 함대는 7만 척이 넘는 함선에 둘러싸인 제국군 훈련구역 한복판에 떨어졌다는 걸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고스의 함대가 먼지나게 털이는 동안 리암의 함대는 떠돌이 행성에 막 도착했다. 그리고 고스의 행성과 부대가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리암은 전군에 공격 개시를 명령한다. 이곳에 주둔한 해적선은 무려 2만 척, 리암의 함대보다 두세 배는 더 많은 규모다. 하지만 대부분의 함선이 꺼져 있었기 때문에 리암의 기습은 해적들을 완벽하게 패닉에 빠뜨린다. 몇몇 해적선이 반격하려 하지만 앞으로 닥칠 재앙엔 전혀 대비하지 못했다. 리암은 기체에 탑승한 뒤 사출실로 이동해 아마기에게 전장으로 쏴달라고 지시한다. 출격하자마자 그는 번개같이 해적들을 박살내며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쓸어버리기 시작한다. 이제 해적의 대다수가 쓸려나갔으니 리암은 아마기에게 부대를 파견해 남은 해적지 끄끄러기들을 청소하라고 명령한다. 그동안 리암은 고스의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해 떠돌이 행성을 이잡듯 뒤질 생각이다. 리암과 그의 함대는 보물 행성에 맹공을 퍼부어 표면을 싹 날려버리고 진입로를 뚫어버린다. 행성 내부 리암 군대의 무자비한 공격에 남은 방어선마저 박살나자 한 과학자가 패닉에 빠진다. 그는 필사적으로 관제실로 달려가지만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과 행성 주변에 배치된 모든 해적선이 이미 전멸했다는 절망적인 소식만 확인한다. 한편 마침내 행성 내부에 진입한 리암은 메카슈트를 입은 해적들과 맞닥뜨린다. 그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단칼에 베어버린다. 부대 대장이 도착했을 땐 이미 상황 종료. 대장이 그쪽 해적들도 싹 다 정리했다고 보고하자 리암은 보물창고를 찾으며 계속 길을 뚫으라고 명령한다. 갑자기 아까 본 강아지가 또다시 등장. 리암은 그 뒤를 쫓아가기로 결심한다. 이건 신의 한 수였다. 강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니 과학자와 부하들이 싸울 생각도 못하고 한곡한 관제실에 직행한 것. 결과에 만족한 리암은 과학자에게 보물을 몽땅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과학자는 대체 어떤 보물을 말하는 거냐며 값비싼 물건들 말고도 고스 선장의 취미인 희귀한 애완동물들도 있다고 설명한다. 리암은 아까 본 강아지도 그 애완동물 중 하나라고 확신하고 과학자에게 그것들에 대해 캐묻는다. 과학자는 리암도 자기처럼 사람을 애완동물로 개조하는 걸 즐기는 악당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한다. 심지어 원한다면 리암을 위해 애완동물들을 말 잘 듣는 강아지로 개조해주겠다고 제안한다. 리암이 그 헛소리를 1도 이해하지 못하자 과학자는 자신이 표본을 모아둔 실험실로 직접 그를 안내하기로 한다. 과학자의 끔찍한 실험으로 인해 기괴한 괴물로 변해버린 소녀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한 병사는 그 참혹한 광경을 견디지 못하고 구역질을 한다. 대장이 정신 못 차리냐며 질책하는 사이 리암이 앞으로 나서며 특정 표본에 시선을 고정한다. 과학자는 감이 참 좋으시다며 너스레를 떤다. 이 녀석이 바로 고지가 가장 아끼는 폐지지. 이 소녀가 자신의 최고 역작이라며 떠벌리는 놈을 보자 쓰레기 취급받던 전생이 떠오른 리암은 격렬한 혐오감을 느낀다. 괴물 같은 자식이 남을 이토록 잔인하게 짓밟는 꼴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래서 미치광이 과학자가 광기에 취해 있는 동안 리암은 가차없이 놈의 머리에 총알을 박아버린다. 탕! 그러고 나서 방안을 쓱 훑어보는데 그때 크리스티아나의 목소리가 그를 부른다. 그녀가 대체 누구냐고 묻자 리암은 쿨하게 자신을 소개하며 이 행성을 접수하고 우두머리를 처리했다고 선언한다. 그 말을 들은 크리스티아나는 마침내 이 끔찍한 고통이 끝났다는 생각에 왈칵 눈물을 터뜨린다. 그녀는 다시는 인간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자신과 다른 소녀들을 이 비참함에서 해방시켜달라고 애원한다. 하지만 리암은 모두를 구해주는 대신 이 은혜를 톡톡히 갚아야 할 거라며 구원을 맹세한다. 그렇게 말하고 쿨하게 돌아선 그는 병사들에게 의무병을 부르고 치료를 위해 소녀들을 함선으로 옮기라고 지시한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아는 크리스티아나는 제발 멈춰달라고 간청한다. 부대 대장 역시 그녀를 안타깝게 여기지만 감히 리암의 직속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대장은 소녀들을 치료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거라며 리암의 마음을 돌리려 애쓴다. 전신을 밑바닥부터 재성장시켜야 하는데 그러려면 전설의 엘릭서와 초인류 의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가성비가 최악이라는 것. 하지만 리암은 오늘 기분이 아주 관대하다며 가끔은 착한 일 좀 해도 나쁠 거 없다고 씩 웃어넘긴다. 바로 그 순간 아마기에게서 통신이 들어온다. 삐빅, 진짜 보물창고를 찾아냈다는 소식이다. 소녀들의 막대한 치료비를 충당할 자금이 생기자 리암은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한편 회상 속에서 크리스티아나는 우주 해적을 토벌하는 눈부신 활약으로 칭송받던 신성 왕국의 공주기사였다. 하지만 고지일당과의 운명적인 전초에서 함정에 빠져 포로로 전락하고 만다. 가장 끔찍한 비극은 무력하게 사로잡힌 그녀의 눈앞에서 해적들이 고향 행성을 무참히 파괴한 것이었다. 해적들이 연합군의 방어선을 뚫을 리 없다는 걸 아는 그녀의 가족들은 대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연합군이 자신들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방어막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머지않아 행성 전체가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이 끔찍한 비극에 크리스티아나의 멘탈은 산산조각 났지만 진정한 지옥은 이제부터였다. 행성을 멸망시킨 고즈는 그녀와 살아남은 부하들을 자신의 보물 행성으로 끌고 갔다. 다른 이들은 공포에 떨었지만 크리스티아나는 당장이라도 구조대가 올 거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고즈가 다가오자 크리스티아나는 죽일 거면 당장 죽이라며 당당하게 맞섰다. 수치스러운 삶을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결의였다. 하지만 고즈는 죽일 생각이었다면 진작에 목을 쳤을 거라며 비웃는다. 노인이 이들을 살려둔 진짜 이유는 자신의 끔찍한 컬렉션에 추가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더니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며 소녀 중 딱 한 명만 풀어주겠다고 폭탄 선언을 한다. 고즈는 크리스티아나에게 선택을 강요했고 압박감 속에서 그녀는 가장 겁에 질린 소녀를 골랐다. 하지만 이건 끔찍한 함정이었다. 고즈는 그녀가 고른 소녀를 과학자에게 넘겨 괴물로 개조하고 산채로 해부하기 시작했다. 완전히 넋이 나간 크리스티아나가 제발 멈춰달라고 울부짖었지만 고즈는 그저 미친 듯이 웃을 뿐이었다. 오히려 지금 멈추면 저 소녀는 당장 죽고 말 거라고 협박하기까지 한다. 관리방도가 없었던 크리스티아나는 잔혹한 과학자가 무방비 상태의 소녀를 계속 실험하도록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소녀는 괴물로 변해버렸고 경악하는 크리스티아나에게 고즈는 너도 곧 저것보다 훨씬 흉측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속삭였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는 그녀의 절규에 놈은 그저 이게 즐겁다고 대답한다. 자신만 이렇게 흉측한 건 너무 불공평하다는 기적의 논리. 그래서 아름다운 소녀들을 징그러운 괴물로 바꾸고 그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꼴을 보며 쾌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마저 실험 의자에 묶였고 크리스티아나의 용기는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뭐든 다 하겠으니 제발 멈춰달라 애원했지만 놈은 그저 웃어 제끼며 이제부터 네가 내 최고급 패치 될 거라 선고한다. 일부러 그녀를 첫 번째로 고르지 않은 이유도 그녀가 얼마나 흉측하게 변해서 얼마나 끔찍하게 고통받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악마 본성을 드러낸다. 그리고 고즈는 과학자에게 크리스티아나의 안구를 뽑아 손에 박아 넣으라고 지시한다. 거울 없이도 자신의 흉측한 꼴을 똑똑히 보라며. 크리스티아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만 아무 소용없었고 결국 끔찍한 고깃덩어리 괴물로 변해버렸다. 그리고 남은 소녀들 역시 똑같이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다. 다시 현재 자신의 행성으로 귀환한 리암 앞에 니아스가 불쑥 찾아온다. 해적 행성에서의 대활약을 전해 들은 그녀는 승리 기념으로 전함을 더 지르라고 꼬드긴다. 리암은 사기치지 말라고 딱 자르지만 니아스는 내 전함들 성능 좋았잖아. 한몫 든든하게 챙겼으니 재투자하는 게 인지상정이지 라며 물러서지 않는다. 또다시 미인계로 유혹해보지만 리암이 그런 얄팍한 수작에 넘어갈 리 만무하다. 가차없이 꺼지라고 내쫓는 리암. 유혹도 협박도 안 통하자 니아스는 워프게이트 통과하게 해준 게 누구냐며 생색을 냈고 결국 리암도 이번엔 그녀의 말을 들어주기로 한다. 그는 아마기를 돌아보며 회수한 보물로 전함을 몇 척이나 뽑을 수 있는지 묻는다. 필수 비용을 싹 다 빼고도 무려 5,000척을 더 살 돈이 차고 넘친다는 아마기의 대답. 그 어마어마한 숫자에 리암마저 입을 떡 벌린다. 하지만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니아스는 당장 5,000척 주문서 뽑아올게 라며 쌩하고 달려나간다. 리암은 진짜로 그 엄청난 물량을 발주해버리기 전에 막으려 필사적으로 뒤쫓는다. 한편 복도를 어슬렁거리던 야스씨는 이번엔 또 무슨 핑계를 대고 리암에게 자금을 더 뜯어낼지 궁리 중이었다. 그때 니아스가 지나가며 리암을 살짝 구슬려서 초대형 주문을 따냈다고 동료에게 의기양양하게 전화하는 걸 듣게 된다. 리암의 방에서 나오는 그녀를 본 야스씨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한다. 근처에 숨어서 리암이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던 안내인에겐 그야말로 꿀잼 상황. 한편 여전히 니아스를 찾아 헤매던 리암을 야스씨가 낚아채며 따라오라고 지시한다. 훈련장으로 끌려간 리암은 눈이 가려지고 무거운 축까지 달린 검을 든 채 야스씨의 또 다른 지옥 훈련에 돌입한다.
야스씨가 세팅한 드론 100대가 사방에서 지난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테니스 공을 난사하기 시작한다. 쿼다다당. 리암이 미처 반응하지 못하고 계속 퍽퍽 얻어맞자 야스씨는 한술 더 떠 난이도를 극악으로 올려버린다. 결국 바닥에 뒹군 리암은 검 하나로 이 공격을 다 쳐내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항의한다. 하지만 야스씨는 핑계대지 말라며 딱 잘라버리고 네 스스로 해답을 찾으라며 몰아붙인다. 그 순간 리암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 디용, 예전처럼 다시 마법을 쓰면 되잖아. 하지만 이번에는 방어에 모든 걸 집중한다. 마력을 방어막으로 변환하려 집중하자 순식간에 완벽한 베리어가 전개된다. 모든 테니스 공을 가뿐하게 튕겨내는 절대 방어막. 리암의 경악스러운 습득력에 야스씨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기겁한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리암이 방어막의 에너지를 역전시키자 튕겨나간 공들이 맹렬히 날아가 단숨에 드론들을 싹 다 박살내버린다. 콱쾅. 리암은 안대를 벗으며 스승님, 저 잘했죠? 라며 해맑게 묻는다. 하지만 야스씨는 이미 날아든 테니스 공에 흠씬 두들겨 맞은 상태. 그는 리암이 괴물 같은 진짜 천재라는 걸 깨닫고 조만간 자신의 사기극도 뽀록 날 거란 생각에 극심한 패닉에 빠진다. 리암이 부패한 관리들의 목을 치고 우주 해적 함대까지 쓸어버린 걸 아는 야스씨는 진실이 탄로나면 다음 타자는 자기 목이 될 거라는 공포에 떤다. 덜덜덜. 상황이 더 최악으로 치닫기 전에 무조건 튀어야 한다고 직감한 야스씨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친다. 리암이 스승님 어디 가세요? 하고 묻자 야스씨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고 다급하게 둘러댄다. 이미 내가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걸 마스터했다며 억텐을 끌어올린다. 몸의 길은 끝없는 여정이니 이제부터는 홀로 자유롭게 정진하라면서. 리암은 싫다며 계속 스승님 밑에서 수련하겠다고 소리친다. 하지만 야스씨는 어린애처럼 굴지 말라며 윽박지른다. 나 역시 끝없이 성장해야 하는 몸인데 네가 계속 내게 매달리면 서로에게 독이 될 뿐이라며 그럴싸하게 포장한다. 야스씨는 리암을 마주보며 네 놈은 이제 공식적으로 하산이다 라고 장엄하게 선언한다. 이제 진정한 일섬유의 마스터가 되었다며. 마스터로서 이 검수를 전 우주에 널리 떨치는 것이 바로 리암의 사명이라고 덧붙인다. 리암은 그 중대한 사명을 기쁘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리암이 뒤를 도는 순간 야스씨는 전속력으로 냅다 주랭랑을 친다. 슈. 리암에게 이 순간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엄청난 성취감이었다. 또 거의 다 갚아가지. 영지는 미친 듯이 번영 중이지. 해적놈들도 싹 다 쓸어버렸고 이제 스승님께 실력까지 인정받았잖아. 그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준 안내인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하지만 리암의 그 벅차오르는 긍정 에너지가 자신을 완전히 박살내기 직전 안내인은 기겁하며 다른 세계로 도망쳐버린다. 다음 영상도 확인하고 다음 화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줘.